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에는 3과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전운행 파트는 사실 교재로 보면은 분량이 굉장히 많은 파트입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들만 제가 추려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교통사고 3대 요인입니다. 우리 인지적 요인, 사람에 의한 사고인 거죠. 그래서 운전자의 신체적 요건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컨디션, 심리, 습관, 태도, 성격, 생리적 요건 모두가 이 인지적 요인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통사고 요소가 차량 요인입니다. 이제 차량의 상태, 컨디션이 되겠죠. 차량의 장치, 이런 조향장치나 이런 쇼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적재물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차량 요인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도로 환경 요인, 요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자, 도로 요인은 말 그대로 도로의 상태, 도로의 컨디션이 되겠죠. 차선의 수나 도로의 노면 상태, 폭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환경 요인은 또 세 가지, 여러 가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자, 자연 환경, 우리 날씨는 어떠한가? 교통 환경, 오늘 교통 차가 굉장히 얼마나 많은가? 사회 환경, 시민의 교통 의식,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구조 환경, 이제 고통 여건의 변화나 운전자들의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환경 요인, 이런 환경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겠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심체, 생리적 요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너무 피곤하면은 사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내가 정말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상태라 마음이 급해져서 올바른 판단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리적 요인, 내가 아침에 싸우고 출근을 하는데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또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 특성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전 영상에서 살펴봤었죠. 자, 일종 운전면허는 눈을 동시에 뜬 시력이 몇? 0.8 이상이고 각각 0.5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한쪽 눈을 보지 못하신다면은 다른 쪽이 0.8 이상이고 그 눈이 수평 시각은 120도, 수직 시각은 20도, 그리고 중심 시야는 20도 내에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된다. 여기 숫자 외워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종 면허는 조금 낮죠? 두 눈을 동시에 뜨는 시력이 0.5 이상이면 되고요. 다른 한쪽은 0.6이면 된다. 자, 그리고 정록생명이면은 운전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알아두실 게 속도는 시야에 반비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야는 흐려지고 안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에 우리 아까 요인, 3대 요인을 봤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또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먼저 간접적, 중간적, 직접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간접적 요인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를 용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량 운전 전 점검 습관이 없거나 무리한 운행 시간 계획, 안전 지식, 사고에 대한 무개념 등이 이제 간접적 요인이 되겠고요. 자, 이 간접적 요인이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어디에 영향을 주냐? 중간적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이런 것들이 이제 운전자의 지능, 성격, 심리에 따라서 또 사고를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불량한 운전 태도나 습관 이런 것도 마찬가지 본인의 성격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음주, 과로, 핸드폰 이거는 그냥 황천길로 가는 지름길이죠. 자, 그럼 직접적 요인은 뭐냐? 자, 사고를 일으킨 사고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직접적 요인인 거죠. 그래서 신호를 어겼냐? 과속을 했냐? 어떤 법규를 위반했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내가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았냐? 안전거리 미숙지를 하진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정확히 경찰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 사고 이유가 뭔가요? 신호 위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직접적 요인이다. 그 신호 위반을 하게끔 해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것들이 이제 간접적 요인이고 중간적 요인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통사고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지적 오류, 심리적 착각 요인 시험 나온 5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운전하는데 크기가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냐? 자, 어두운 경우 가로폭보다 세로폭을 더 넓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근의 착각. 자, 작은 것과 덜 밝은 것은 우리가 멀리 있다고, 심리적으로 멀리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원근의 착각이다. 우리 미술에도 원근법 있죠?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는 거죠. 자, 그리고 경사의 착각. 자, 작은 경사는 실제보다 작게, 큰 경사는 더 크게 느껴진다. 자, 이런 것들이 심리적 착각 요인이 되고요. 속도의 착각. 자, 우리가 좁은 시야를 달릴수록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거죠. 내 옆에 버스 2대가 있는데 그 사이를 가로지르려고 하려면 조금 쫄깃쫄깃하죠.
자, 그리고 상반의 착각입니다. 주행 중 내가 급정거를 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 내 옆에 있는 차량, 내 옆에 있는 시야, 이런 산, 환경들이 앞에서 뒤로 멈추는 것 같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내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내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게 상반의 착각이다.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 심리적 예측에 실수한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냐. 자, 내 감정이 격양되어 있거나 고민거리가 있는 경우, 또 시간을 허덕이는 경우 등등이 나옵니다. 즉, 요 내용들은 뭐냐. 자, 교통사고 심리적 예측하는 이유는 뭐다? 운전에 집중 안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운전에 집중 안 한 것 같은 케이스가 문제에 나온다. 그럼 무조건 교통사고 심리적 예측에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행자 교통사고 볼 건데요. 자,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높습니다. 요거 간간히 시험 문제 나오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참 주의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이런 보행자 사고는 어디서 나타나냐? 자, 인지 부족에서 보통 잘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술에 취하거나 급하게 걷는 경우, 내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걷는 경우, 딴 데 구경하면서 걷는 경우, 행락철에 단풍 보면서 걷다가 사고로 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음주, 우리 한 잔만 마셔도 음주입니다. 이거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적어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런 변명 안 하시게 운전하기 전에 술, 절대 한 잔이라도 안 된다는 거, 술을 정말 잘 드시더라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자, 여자는 음주 30분 후 정점, 알코올 정점에 달하는 거죠. 자, 남자는 1시간 후 정점에 도달한다.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교통약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건데요. 교통약자는 어린이, 그리고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 그리고 고령자,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시험에는 어린이와 고령자가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 있고요. 자, 한번 두리뭉실하게 일단 볼게요. 고령자는 행동이 신중하고 모험적 교통 생활이나 자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 내가 지혜롭지만 내 몸이 안 따라준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체적 기능이 많이 약화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회피 능력이 낮은 상태이다. 자, 그래서 운전하실 때도 과소하지 않지만 반사신경이 둔하고 돌발 사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몸이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고령자에 대한 특징 지금 한번 봐두시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고령자분들은 좁은 길에서 대형차를 만난 경우 불안감이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더 상승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 능력이 떨어져요. 시각, 청각, 사고 능력, 특히 근육 능력이 많이 저하되신다. 그리고 보행하실 때 궤적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 걸으실 때 길 막는다 이렇게 불편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다 늙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앞에 걷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선으로 걸으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조금 안전운전 조심히 지나가야겠다, 아니면 경적을 살짝 울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보통 고령 운전자분들에 대한 교통 약자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는 신체적 기능 저하에 대한 문제, 인지력 저하에 대한 문제, 반응 저하에 대한 것들, 이로 인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이도 교통 약자죠. 자, 우린 어린이 사고는 3월에 가장 많습니다. 왜? 개학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제가 또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출근 시간, 자, 학교들의 학교인가요? 등교죠. 졸업한 지 좀 오래돼서, 그죠? 자, 등교 시간이 사고가 많을까요? 학교 시간이 사고가 더 많을까요? 자, 요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 학교 시간이 사고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시간에 왜? 애들 신나요. 신난다. 자, 그리고 차량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학교 시간에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어린이도 마찬가지 고령자와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의력 부족, 판단력 부족, 단순한 사고방식이 야기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시험 푸실 때 이런 뉘앙스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도로는 위험하다,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도로가 왜 위험하지?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 막상 갔더니 뭐가 위험한 거지 하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는 왜 위험한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는 내가 왜 조심해야 되는지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행 기록 장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화물차에는 운행 기록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 운행 기록 장치는 뭘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는 자, 운행 기록 관련 신호를 발생하는 센서, 그리고 신호를 변환 증폭 장치, 정보를 보여주는 표시, 운행 기록을 저장하는 기억 장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성을 가지고 뭘 하냐? 자, 뭘 하는지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자, 이 운행 기록은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저장장치 보관해요. 운행 기록을 점검 및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있죠. 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자, 그러면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은 자동차의 운행 기록을 실시간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자동차가 차선을 얼마나 바꿨는지, 자, 순간적인 속도를 얼마나 냈는지, RPM은 얼마인지, 급브레이크 제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방위가, 가속도, 이런 것들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서 어디다가 쓰냐? 자동차 운행 관리, 사고 예방, 운전자 교육. 아, 이 친구 난폭 운전하네? 너 운전자 교육 좀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운전자 습관 교정,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교통 행정기관의 운행 경로나 개통, 체계를 개선하는데 뭐가 쓰인다?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은 운전자의 운행 경로에 대한 궤적, 운전자별, 시간대별, 주행거리, 진로 변경 횟수, 과속, 급출발, 급가속, 사고 발생 요인들을 모두 저장을 해서 회사로 넘어오겠죠? 회사는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동차 장치에 대해서 우리 전 영상에서 봤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제동 장치 브레이크죠. 풋 브레이크 있고요. 주차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있습니다. 내용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화물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엔진 브레이크를 잘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습관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ABS 브레이크 장치죠. 내가 핸들을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다. 이 정도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향장치 우리 봤었죠? 우리 조향장치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었다 그랬죠? 휠 얼라인먼트 있었다 그랬죠? 휠 얼라인먼트. 자,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앞바퀴 정렬, 주행 중 핸들 조작이 용이하기 위해 필요하다. 좋은 거죠? 앞바퀴 정렬이 잘 돼 있는 건 좋은 거라는 뜻입니다. 요 뉘앙스 알아두시고 문제 푸실 때 앞바퀴 정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 이거 좋은 내용인데? 그러면은 좋은 얘기들을 하는 게 맞는 말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토인. 앞바퀴의 앞쪽이 뒤쪽보다 더 좁은 상태를 얘기를 한다. 이 A 부분이 B 부분보다 더 좁은 상태를 얘기한다고 했죠. 자, 이 토인이 잘 돼 있어야지 타이어의 마모를 방지하거나 핸들 조작을 용이하게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토인이 잘 돼 있으면 이 반대 방향인 자, A가 B보다 더 넓은 토 아웃도 방지를 해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캠버 있었죠. 자, 요 자동차를 앞에서 보면 위쪽이 아래보다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상관없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 핸들 조작을 용이하게 하고 터보 방지, 앞차축 휘는 것을 방지해준다. 누가? 캠버가 해준다 보시면 되겠고요. 캐스터 있었죠. 자, 앞바퀴에 직진성을 부여해서 차의 롤링을 방지한다. 자, 무슨 말이냐? 핸들의 보건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코너 돌고 핸들 놓으면 다시 풀리는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캐스터의 역할이다. 그 역할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가장치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 쇼바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노면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들, 스프링이라고 해서 다 현가장치가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현가장치다. 시험에는 요것만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판스프링. 자, 우리 화물 자동차니까 화물에 뭐 쓰인다? 판스프링. 자, 판스프링 화물에 쓰다 보니까 튼튼하지만 구조가 단순해요. 구조는 단순하지만 불편해요. 승차감이 안 좋다라는 거죠. 자, 대신 내구성이 크겠죠. 자, 코일 스프링은 반대입니다.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승용차에 많이 쓰이고요. 자, 비틀림 막대 스프링, 토션바 스프링이라고도 합니다. 자, 토션바 스프링이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뒤틀림의 충격을 방지하는 특수 금속이다. 네, 공기 스프링 대형 차량 버스에 사용되고요. 자, 충격 흡수 장치도 있네요. 작동률을 채운 실린더가 스프링 동작에 반응해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목은 첫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3과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좀 간단한 내용으로 시작해볼까 해요. 자, 먼저 계절별 유의사항,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죠? 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은 우리 겨울 다음 계절이기 때문에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예요. 자, 그러면은 낙석 사고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죠. 자, 사람들이 활발해져요. 그럼 사고가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건조해요.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 꽃샘추위와 황사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겠다. 자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춘곤증이 있어요. 춘곤증이 있다 보니까 자, 우리 졸음운전도 야기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절의 특성에 따른 특성들을 가지고 이게 연결과 사고와 운전과는 어떤 연결이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계절 문제는 정말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비 많이 오죠. 비, 그 또 특징 뭐죠? 덥죠. 자, 그리고 우리 딱 떠오르는 단어들 많죠. 불쾌지수, 모기, 여름에는 사실 딱히 좋은 계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쾌지수 있다 보면은 우리 뭐라 그러죠? 그 크락천을 많이 울리는 이렇게 빵빵 하면서 불쾌지수 이런 난폭운전도 많아질 수 있겠죠. 그 난폭운전이 안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자, 난폭운전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밤에 잠을 못 자요. 열대야 때문에. 그러면 또 마찬가지 졸음운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가을도 보시면은 우리가 해볼게요. 생각해보면은 가을에 우리 농번기 있어요. 자, 그리고 행락철입니다. 단풍놀이도 가고 또 운동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치를 보다 보니까 주의 부족 사고가 많아질 수 있겠죠. 농번기다 보니까 국도에 자, 건설기계, 농기계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당연히 늘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가을에는 일교차가 가장 큰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개도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겨울은 그냥 모든 사고가 가장 높은 계절이다. 자, 우리 또 빙판길. 자, 저도 서울에 살면서 정말 많이 고생했네요, 진짜. 저도 길에다가 차를 두고 집에 간 적이 있을 만큼 서울은 정말 고생했었습니다. 부산 내려오니까 참 좋긴 한데. 자, 어쨌든. 자, 이러한 것들, 빙판길 사고가 정말 많아지죠. 그냥 사고가 제일 많은 계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절별 사고는 우리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요거죠. 각종 물리적 현상들입니다. 자, 우리 베이퍼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풋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뜨거워지겠죠. 이 브레이크액이 기화하면서 브레이크가 잘 안 먹히게 되는 게 베이퍼록이었다면 페이드 현상은 마찬가지 급경사를 내려가면서 풋브레이크를 반복 사용하다 보니까 뜨거워져요. 뭐가 뜨거워진다? 라이닝과 브레이크 드럼이 뜨거워지면서 브레이크 제동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즉 베이퍼록이랑 페이드 현상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 구분해서 잘 외워주시고요. 수막 현상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우리 모닝록 현상 먼저 말씀드리면, 자, 모닝 아침이죠. 아침이 습하죠. 건조하지는 않겠다. 그죠? 아침에 습하면은 철에 녹이 쓸어요. 자, 모닝 녹이 쓸었다. 그래서 보시면 습도나 오랜 방치로 인해 브레이크 드럼이 녹이 쓸었어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냐? 그냥 살짝 서행하면서 브레이크 밟아주면 다 닦입니다. 자, 모닝록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수막 현상은 우리가 빗길에서 타이어가 분리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타이어 트레드 홈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빠르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 타이어를 교체해주거나 서행을 해서 예방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정지거리, 정지시간 한번 개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거의 시험 한 10번 중에 9번은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자, 먼저 공주 제동 정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주거리는 뭐냐?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자, 이 장애물을 보고 시작을 합니다. 자, 장애물이 있어.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운전자의 지각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순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순간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가 있겠죠? 그 거리를 공주 거리를 하고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공주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인지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제동은 뭐냐? 자,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이제 작동이 했습니다. 자, 브레이크 작동했다고 해서 차가 바로 멈춘 건 아니죠. 서서히 멈춥니다. 자, 그래서 완전 정지,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완전 정지를 한 상태까지 걸린 시간을 제동 시간, 그만큼 주행한 거리를 제동 거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자, 내가 장애물 보고 인지했어요. 공주죠. 자, 여기까지 공주입니다. 자, 그럼 작동한 순간부터는 뭐다? 제동이다. 그래서 정지까지 하겠죠. 자, 그럼 요 공주랑 제동 거리를 다 합치면 결국에는 뭐다? 정지 거리가 되는 거고요. 자, 걸린 시간, 내가 장애물을 보고 인지를 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완전히 멈춘 순간까지 걸린 시간을 정지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개념 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 형태에 따른 사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로 요인에 따른 것도 있겠죠. 도로의 구조가 너무 복잡하거나 안전시설이 없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겁니다. 평면 선형과 교통사고. 무슨 말이냐?
자, 곡선 반경. 우리 커브가 반경이 100m 이내 급인가 급커브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급커브면 사고율이 당연히 높겠죠. 자, 하지만 급커브, 곡선부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막 사고가 높은 건 아닙니다. 이 곡선부가 심지어는 오르막, 내리막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질 안 좋은 도로도 있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경우 사고율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럼 종단 선형과 교통사고는 뭐냐? 자, 이 종단, 우리 세로라고 보면 되겠죠. 오르막과 내리막의 이 경사, 쉽게 그 말해서 그냥 경사인데 굳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경사가 커질수록 사고율이 높아진다가 뭐다? 종단 선형과 교통사고다. 종단 경사가 커질수록 사고율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횡단은 가로죠. 자, 그러면 우리 자동차가 이렇게 차선이 굉장히 많아요. 차선이 많다고 해서 사고가 많이 주냐? 그렇지는 않다. 자, 차로수가 많으면 사고가 많아진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뭐 명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시험에는 뭐 안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 넓이, 이 횡단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럽개가 넓어지면 기럽개가 뭐죠? 기럽개 갓길이죠. 갓길이라는 것만 알아도 상당히 기럽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기럽개가 넓으면 차량의 이동 공간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운전하면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로 폭이 넓을수록 교통사고 예방에 당연히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교통사고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 한다? 차로 폭을 넓히거나 기럽개를 좀 더 잘 만들어 놓는다. 이런 걸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온 친구들 중앙분리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앙분리대 말 그대로 중앙선의 분리대를 만든 거죠. 자, 연석형 분리대는 연석의 중간에 잔디나 나무 심어져 있는 거 있죠. 이거 우리 잠실에 많죠. 자, 잠실 롯데타워 앞쪽에 많습니다. 우리 신천이 아니라 잠실 세내죠. 제가 옛날 사람이라. 자, 잠실 세내 가는 방향에 있죠. 자, 우리 대구에도 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고향은 대구라서 자, 좀 TMI가 있었는데 자, 계속 볼게요. 자, 광폭 중앙 분리대, 차라고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분리시킨다. 자, 이거 뭐냐? 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도로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에 선이 막 그어져 있어요. 페인트로. 자, 요게 광폭 분리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리대의 폭이 넓을수록 분리대를 넘어가는 횡단사고, 자동차 횡단사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행자도 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자동차가 횡단사고가 넘어가 버리면, 중앙선 넘어가면 큰 사고로 바뀌겠죠? 사고 비율을 낮춰준다라는 거. 그래서 중앙분리대는 사고 방지, 사고를 예방하려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앙분리대는 상하차도에 먼저 교통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폭분리대는 사고 및 고장 차량이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불법 유턴은 당연히 방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중앙분리대가 높으면은 반대편 차량, 이 대형차의 현광 방지, 눈뽕을 방지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방호 울타리인데 이 중앙분리대 방호 울타리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근데 얘의 목적은 횡단 방지, 차량 감속, 차량이 대형 차로로 튕겨 나가지 않게 한다. 차량의 손상을 줄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고 예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고 예방이 아니라, 자, 차량을 감속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결국엔 사고는 난다. 사고는 나지만, 그 사고의 정도를 줄여준다. 정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방호 울타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자, 사고의 형태를 바꾼다. 사고 형태를 바꾼다라고 시험에서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대형 사고를 소형 사고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게 뭐다? 방호 울타리의 핵심적인 목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간단한 얘기 좀 볼게요. 철길 건널목, 우리 철길 건널목 있죠? 자, 종류 볼게요. 1종 건널목은 차단기, 경보기 등 교통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내원이 근무 중인 건널목입니다. 자, 여기 해운대에 우리 트램이 생겼죠? 자, 트램 거기 청사포에 요게 있습니다. 청사포에 있는 게 제 1종 건널목이더라고요. 자, 2종은 경보기와 건널목 교통안전 표지판만 있는 곳이다. 자, 요 2종이 있는 곳은 결국 보행자가 아예 없는 곳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겠죠. 자, 마찬가지 건널목 사고 원인은 그럼 뭐가 될까요? 경보기 무시, 안내원 무시,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사고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철길 건널목 통과 시에는 좌우 안전을 확보하며 조심히 걷는다. 자, 일시 정지하고, 자, 어떻게 걷는다? 일단 일시 정지했다가 기차 없는 거 확인하고 지나야 된다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물 운행을 한 차량들이 있겠죠. 자, 위험물 운행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뭘 점검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밸브 이완이 없는지, 자, 엔진 밸브 이런 것들이죠. 경계 표지, 휴대폰 등에 손상이 없는지, 부속품의 볼트 너트 연결 상태 양호한지, 높이 검지봉이나 부속 배관 등이 적절히 부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썼던 것들 잘 확인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지르기도 우리 안전 중요하죠. 앞지르기는 어디로 한다? 왼쪽으로 한다. 자, 정확히 우리 FM적으로는 깜빡이도 켜야 됩니다. 왼쪽 깜빡이 켜고 앞지르기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도로 중앙선 넘어서 앞지르기 할 때 대항차 확인해야겠죠. 중앙선 넘는다고? 자, 중앙선, 점선으로 되어 있는 중앙선을 우리 넘을 수 있다. 보통 왕복 2차로인 같은 곳에서는 편도 1차로인 도로인 거죠. 이런 데서는 뭐 가능하죠. 자, 좌측,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지 확인하고, 실선인 경우, 중앙선이 실선인 경우 당연히 안 되죠. 점선인 경우 해야겠죠. 당연한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먼저 중요한 거는 사상자 구호입니다. 자, 사상자 구호를 하는데, 자, 내가 사상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는 대피입니다, 대피. 일단 내가 대피를 해요. 그 다음에 2차 사고 방지 안에 이제 사상자 구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사상자 구호를 먼저 하고, 자, 이 차가 도로에 서 있다면은 다른 차가 내 차를 박지 않는 이런 2차 사고를 방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안전삼각대, 갓길로 차량 이동. 자, 차량 안에 있지 않고 안전한 장소, 뭐 갓길 너머나 이런 데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마지막에 뭐 한다? 이런 거 다 하고, 나 대피하고, 사상자 구호하고, 2차 사고 방지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순서고로는 문제 나왔을 때 신고 먼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우리 터널 내 화재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대피. 자, 요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자, 물론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피를 해야겠습니다만, 자, 내가 터널이 있는데 내 앞쪽이 불이 났어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후진해야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후진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차량 키를 꽂아놓고 그대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119 소방대원분들이 처리를 할 수 있게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대피 불가하다. 최대한 갓길로 정차해놓고 구급차나 응급차가 들어올 수 있게, 구급차, 응급차 똑같은 얘기네요. 자, 구급차나 119 이제 소방차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키는 꽂아놔야 된다는 거죠. 필요할 때는 소방대원분들이 치우실 수 있게 꽂아놓고 걷뛰어서 갑니다. 차를 타고 도망가라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비상벨 등으로 화재를 알리고요. 조기 진화 어려운 경우 터널 외부로 대피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 한번 보고 간단히 보고 상범 마무리할게요. 자, 차량 축하중 몇 톤? 10톤, 총 중량 40톤 초과, 길이는 16.7m,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죠. 폭은 2.5m, 마찬가지 적재물을 포함한 폭이죠. 높이는 4m죠. 자, 근데 안전평가 받았다 몇 미터까지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4.2m죠. 자, 기억하시고요. 자, 적재 불량 차량 있죠? 뭐 흙이나 모래 이런 것들을 싣고 가는데 덮개가 없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연결 차량, 카고 트럭, 뭐 카라반 이런 것들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속 차량도 안 되죠. 자, 고속도로 최저 속도 50km/h죠. 자, 50km도 못 내는 속도를 가진 차량은 고속도로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갈 수 없겠죠. 최저 속도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고속도로 운행 제한할 때 차가 무거우면은 도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내용 잘 알아두시고요. 또 교통을 오히려 혼잡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은 충분히 읽어보시면서 내가 이건 안 해온 건데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면은 다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어려운 것들은 당연히 시험 100점 방지 문제들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깔끔하게 틀리고 내가 풀 수 있는 것들 정독해서 잘 푸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3과목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4과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목인 4과목 한방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송 서비스죠. 자, 여기서도 조금 당연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자, 좀 외워야 될 부분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의 욕구인데요. 자, 좀 특이해요.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길 바라고, 기대와 욕구를 수용해 주길 바라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환영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거의 연인 사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자, 서비스 특징 7가지 볼게요. 무형성,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죠?
자, 그리고 동시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즉, 재고가 없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인적 의존성,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서비스죠? 자, 그리고 소멸성, 공급과 동시에 사라져요. 자, 아까 재고가 없다라는 내용과 연결되네요. 자, 무소유권, 서비스는 누리는 것이지 가지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변동성, 상황,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성, 승객 개개인의 욕구와 감정에 따라 다양하게 바뀔 수 있겠죠. 자, 고객 만족을 위한 3요소 보겠습니다. 자, 상품의 품질, 그리고 영업의 품질, 그리고 서비스 품질, 이 세 가지가 고객 만족을 결정짓는 3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고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볼게요. 과거의 경험, 과거에 이 물건 샀는데 좋더라. 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삼성은 서비스가 정말 좋죠. 자, 그리고 의사소통, 내가 요구하는 걸 잘해주는지, 그리고 개인의 성격이 잘 맞으면 더 좋겠죠. 자, 그럼 고객이 서비스의 품질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보면요. 자, 이 신뢰성이 있는지, 믿을만한지, 그리고 내가 요구한 거에 빠른 대응, 신속한 대응을 해주는지, 그리고 편의성이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등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재미없는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볼 건데요. 자, 이 물류라는 것은 공급자로부터 생산자, 유통업자를 거쳐 최종 소비자, 우리에게 오는 재화의 흐름 전부를 얘기를 하는 게 물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관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재화의 효율적인 흐름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통제를 하면서 행해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물류 기능에는 첫 번째 수송, 그리고 포장, 보관, 하역, 정보 기능 이 5가지가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물류의 기본 기능도 외워야겠죠. 시간적 기능, 장소적 기능, 수량적 기능, 품질적 기능, 가격적인 기능, 그리고 인적. 사람이 물류 활동을 한다라는 거. 우리 물론 뭐 화물차로 하지만 그 화물차를 옮기는 것도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요거 2개 당연히 잘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물류가 단순 운송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자재 조달, 이제 폐기가 뭐죠? 폐거겠죠. 자, 그리고 폐기 물품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회수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자, 오타가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자, 물류 관리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등 이 물류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있었죠. 이 모든 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정하여 하나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 5가지를 한 개, 이 5가지는 공통적인 물류 관리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류 관리 자체가 이 경영을 하는 사람들, 이 경영 관리에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생산이나 마케팅 영역에도 물류 관리의 영향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물류 관리가 잘 안 되면 생산이나 마케팅 영역에도 잘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물류 관리의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냐? 아니라는 거죠. 자, 기업 전체 전략 수립 차원의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 즉, 이 물류 관리에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4과목에서는 협력, 이 기업들이 더 이상 이제는 혼자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걸 잘하고 넌 이걸 잘해. 그럼 우리 둘이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좀 더 효율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협의한다, 협력한다, 서로 도움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 나오면 무조건 맞는 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류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류비 산정, 왜 하냐? 물류비의 크기를 표시해서 사는 물류의 중요성. 자, 물류비가 크게 산정되어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물류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물류 활동을 계획하고 관리해서 실적을 계산하고 평가한다. 자, 물류비 산정, 그래서 숫자로 수치화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과 판매 부분에 불합리한 물류 활동이 있었는지 등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류비 산정을 한다. 요 4가지 섞여서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진짜 재미없는 얘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물류 서비스 기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흐름을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자, 공급망 관리라고 SCM이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구매 정보, 서비스 정보 흐름 이런 것들을 이거 되게 중요해.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1990년대 이제 공급망 관리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고객, 누구죠? 소비자겠죠? 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료 공급자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에 해당되는 뭐 유통업체, 그리고 공급업체,
제조업체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런 공급망 내 기업들의 협력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이 SCM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키워드들은요, 상호 협력, 공급망 프로세스를 재구축, 업무 협약, 공동 전략,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니까 이제 전사적 품질 관리라는 TQC가 등장을 했어요. 자, 품질 관리나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작업자가 품질의 책임을 나눠 가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 같이 지는 거죠. 우리 군대에서 얼차려 받는 것처럼 연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품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를 정량화하고, 자, 눈에 보일 수 있게 정한다라는 거죠. 물류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데이터 정량을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다? 전사적 품질 관리 TQC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3PL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제3자 물류예요. 자, 제3자 물류 시험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설명부터 볼게요. 기업이 상에서 직접 수행하던 물류 업무를 외부의 전문 업체에게 아웃소싱, 외주를 준다는 거예요. 자, 즉 우리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A 기업에서 제조하고, 자, 우리 유통도 같이 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조도 좀 부족해지고 유통도 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을 우리 B 회사에다가 맡겨버리자. 이 물류를 B 회사에 맡겨 우린 제조에 집중을 하자 라고 해서 등장한 게 뭐다? 제3자 물류, 3PL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 물류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올리려는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신속 대응이에요. QR. 자, QR, 퀵 리스폰스, 빨리 대응한다, 응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의 목표는 뭐냐면요, 생산, 유통기간의 단축, 자, 리드타임의 단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드타임 단축이라는 단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재고 감소, 반품 감소의 효율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게 QR의 핵심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 목표의 성과를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자에 모두 돌려줘요. 어떻게 돌려주지? 보도록 할게요. 자, 소매업자는 유지 비용을 절감하고요. 고객 서비스를 제고하고 상품 회전율을 증가할 수 있고요. 제조업자는 수요 예측 가능, 자산 회전율 상승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이 다양해지고 품질 상승, 낮은 소비자 가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자, 소비자가 자, 나 포켓몬 빵이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판매하시는 소매업체가 공급업체 얘기를 해요. 포켓몬 빵이 필요하다. 자, 이런 정보, 소비자의 요구를 빨리 응답을 하고 소비자에게 포켓몬빵 입고됐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는 속도를 아주 빨리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응답이, 요구가 빨리 이루어질수록 공급업체에서는 오히려 땡큐죠. 포켓몬빵이 잘 팔려? 그럼 포켓몬빵 만들면은 손해볼 일은 없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내용을 QR이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효율적 고객 대응인 ECR이 있어요. 자, 이 고객 대응, 효율적으로 고객 대응을 하면은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다? 소비자 만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만족에 초점을 두고 공급망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제품의 생산부터 소매, 판매되기까지 이거를 한 단계라고 보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업, 제조업체, 유통업체, 공급업체 다 있겠죠? 자, 이런 기업들의 협력을 추구해서 전체적인 효율을 올리고자 하는 고객 대응 기법이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협력을 하는 게 굉장한 화물, 이 물류, 유통관리사에서 추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던 비효율적과 비생산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추가적인 장점이 산업체와 산업체 간의 통합을 이뤄 또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효율적 고객 대응 ECR이 가지고 있다는 거 추가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파수 공용통신이 있습니다. TRS 앞에 T가 텔레, 우리 핸드폰, 텔레그램, SKT 이런 것들, 이런 것 주파수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자, 중계국에 할당된 여러 개의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전기 시스템이다. 자, 어떻게 보면 전화 이런 추적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화물 추적 통신망 시스템으로 물류 관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통화나 TRS 데이터 통신에 활용하고 있고요. 자, 배차 지시나 작업 지시, 차량 위치, 지금 차량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파수 공용통신을 사용한다, TRS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배송이 정확한 추적과 도착 시간에 정확한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언제쯤 도착할 수 있겠다, 이런 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송이 왜 지연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원인 분석들을 하고 파악을 해서 표준 운행 시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지날 때마다
꼭 차가 막히더라. 그러면은 이 시간을 우리가 책정을 해놓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TRS를 통해서 고장 차량, 그리고 지연되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차량을 재배치하는 것까지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ARS, CARS,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업체의 생산, 유통, 거래 등의 과정을 컴퓨터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이 관리했다면 이제 컴퓨터한테 맡겨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이 정보들을 기업 간에 혹은 국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 칼스로 들어오면은 범위가 엄청 세계적으로 이제 지구적으로 넓어지게 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한다? 컴퓨터로 한다. 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품질 향상이나 비용 절감, 신속 처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더라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고요. 과다 서류나 기술 자료의 중복을 줄이고 업무 처리 절차를 축소시킵니다. 자, 과다 서류나 중복되는 자료만 줄여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확실히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처리 절차가 축소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는 뭐냐? 자, 이런 유통, 이런 마케팅, 이런 비용 절감, 조직 간, 국가 간 정보 공유, 신속한 정보 전달, 제품 생산 시간 단축이 된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소비자 만족까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급망 관리라는 게 경영정보 시스템 1970년대에 등장해서 유통, 수송, 보관에만 중점을 두다가 전사적 자원 관리로 넘어와요. 자, 1980년대에서 90년대 등장합니다. 제조, 구매, 주문 관리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관리 SCM이죠. 자, 1990년대 이후 등장했고요. 구매 정보, 서비스 정보 흐름 등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이런 거 다 관리해야 되더라 라고 알게 되었다 라는 걸로 이제 흐름을 마무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물류 관리 원칙 외워볼게요. 7R, 지랄, 7R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요거 아니고요. 라이트, 좋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좋은 품질, 그리고 정량, 적당한 양, 좋은 양이죠. 그리고 적시, 필요한 시간, 좋은 시간, 필요한 시간이죠. 적소, 그리고 좋은 타임, 좋은 순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좋은 인상, 좋은 가격, 그리고 좋은 상품이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적소,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 필요한 시간에 도착해야 된다. 필요한 양이 도착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7R 외워주시고요. 자, 3S, 1L 있습니다. 자, 3S, 스피드, 빠르게, 세이프 S, 안전하게, 슈얼리, 확실하게 도착한다. 그리고 로우, 이런 원가들, 그리고 비용들을 절감하겠다. 라는 원칙이 있고요. 자, 3의 이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매출 증대, 원가 절감, 물류비 절감이, 기업의 경영 입장에서는, 물류 관리에서는 이 3의 이익 세 가지가 중요하구나. 3의 이익은 매출 증대, 원가 절감, 물류비 절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업 물류 좀 보겠습니다. 자, 기업 물류의 목표는 물류 환경 분석, 물류 목표 달성, 물류 전략 수집 등을 통한 시스템 구축을 해둬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기업 물류는 어떻게 물류 환경, 목표, 전략을 잘 짜주겠다. 이런 건 시스템 구축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류 네트워크가 있겠죠. 이 네트워크에서 상품이 안정적이게 관리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 작업을 위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활동 범위를 눈여겨서 좀 같이 봐주세요. 주된 활동과 보조 활동 나눠지는데요. 주된 활동은 대고객 서비스 수준, 수송, 재고 관리, 주문 처리가 되어 있고요. 보조 활동은 주된 활동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활동들이겠죠. 그래서 자재 관리, 구매, 포장, 정보 관리, 보관, 판매 등이 보조 활동에 해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업의 전략, 물류 전략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업은 돈 벌려고 있는 것이죠. 이익과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소비자, 공급자, 경쟁사, 기업의 요소들을 고려해서 기업이 전략을 짜야 되더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물류 전략의 목표는 결국에는 돈을 버는 것 또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게 되겠죠. 그래서 비용 절감, 자본 절감,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이 결국엔 물류 전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물류 관리 SLM 보시면요. 업무 처리를 향상하고 품질 향상, 서비스 증대, 원가 절감을 한다라는 것이 결국엔 기업의 이익을 가져온다라는 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업은 이윤 추구화, 모든 부분의 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어떤 행동,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문제 푸는데 응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만일에 우리가 원가 이런 부품비를 줄인다. 이거 이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서비스 개선을 한다. 서비스 개선하는데 1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거 손해 아닌가? 그러므로 해서 소비자들이 만족해서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다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제3자 물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물류비 절감하려고 이 물류 활동을 외주로 주는 것을 우리가 3PL, 제3자 물류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기업이 사내 물류 조직을 별도로 분류하여 자회사를 만드는 것도 똑같이 됩니다. 자, A가 B에게 우리 물류 좀 해줘라고 맡기는 것도 되지만, A 회사가 우리 A-1이라는 우리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건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를 만들자. 그럼 이런 경우에도 제3자 물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제3자 물류를 왜 하냐? 자, 물류 효율의 한계가 오거나 물류 산업의 성장을 위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물류를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이익이다라는 게 좀 더 이제 추세고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3자 물류를 도입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3자 물류를 도입하다 보니까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다? 기업은 이제 여러 곳에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고객 서비스를 위해 집중할 수 있겠죠. 물류를 맡겼으니까 난 서비스 집중한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고, 자, 고정 투자비를 없애기 때문에 경기 변동, 물동량 변동에 대처할 수 있어요. 요번에 물건이 많이 없네? 대신 우리가 원래 있었다면 직원 5명에서 했었는데 고정이라는 거죠. 자, 5명에서 하던 거를 다른 회사에서 대신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물건값만 주면 되니까 고정 투자비가 없잖아. 요게 또 이득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4자 물류, 자, LLP 4PL이라고도 합니다. 자, 3PL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뭐가 업그레이드 됐냐? 컨설팅 업무가 추가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3자 물류의 기능을 3PL, 4PL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당연히 봐주셔야겠죠. 자, 이 컨설팅 업무가 돼 있다 보니까 뭐 어디에 좋냐? 공급망 확충에 더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라는 장점으로 연결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4자 물류의 단계입니다. 자,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이다. 자, 요거는 그냥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4자 물류의 단계는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의 순서로 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PL 공부하실 때 마찬가지 아웃소싱, 물류를 외주를 마찬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확충이나 공급망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것 당연히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류 시스템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물류 기능 중에 있었던 내용들이 구성이 같이 되어 있어요. 자, 운송, 보관, 유통가공, 포장, 하역, 정보관리로 이제 물류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다. 자, 요런 거 6개 있죠? 자, 외워줘야겠다라는 느낌이 이제 딱 오시죠? 자, 그리고 비용과 서비스 수준 사이에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됩니다. 자, 수학 체감 법칙이 뭐냐? 자, 이 물류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면은 물류 비용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물류 서비스, 물류 시스템에 작용된다라는 거. 요 단어 하나 같이 외워두시고요. 자, 물류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엔 말 그대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컴퓨터가 한다. 그러면은 반복적인 기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기계적인 활동을 통해 각 부문이나 분야를 연결해 줄 수 있다 라는 장점까지 연결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시스템은 우리 아까 말했었던 3S1L 있죠? 세이프 스피드, 세이프 슈얼, 그리고 비용 절감 로우였죠? 자, 요거를 또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깔고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송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송의 의의 보겠습니다. 자, 장소적 효용 창출, 재화의 이동, 자, 그리고 마케팅상 물류 시스템 합리화, 시간적 효용, 이런 게 있죠. 자, 장소적, 이건 장소적 기능 아까 있었죠? 자, 이것도 시간적 기능이에요. 자, 우리가 직접 가서 사야 될 거를 대신 옮겨준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기 장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운송 합리화 방안 4가지 보겠습니다. 적시 적기의 운송과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운송 합리화하는데 첫 번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물류기기 개선 및 정보 시스템 정비, 좀 더 첨단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리고 최단 운송 경로, 최적 운송 수단 개발하는 거죠. 자, 우리 굳이 돌아가는 길들은 가지 말고 좋은 경로를 찾아내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차율 향상을 위한 공차율 최소화 방안. 자, 이런 거죠. 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물건을 실었어요. 자, 서울에서 그냥 돌아오냐? 그럼 좀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물건 또 실어서 오자. 기왕 오는 거 물건 실어오면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수송 배송 시스템의 목표 보겠습니다. 자, 수송 배송 시스템의 목표는 물류비 절감, 물류 서비스 개선, 업계 표준화 시스템마다 결국에는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송 배수탱 시스템의 이제 설계를 할 때 뭘 고려해야 되냐면은 경제적인 측면과 안전적인 측면, 안전한가, 그리고 서비스는 괜찮은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뭐 반하는 건 아닌가, 뭐 교통 혼잡, 체중을 야기하진 않는가, 이런 것들도 다 신경을 써서 시스템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배용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화할 거냐, 자, 리드 타임을 단축하겠다. 자, 고객이 주문을 했으면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고객의 손에 물건이 도착하는 그 시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리드 타임을 줄이면은 고객도 좋고, 우리도 물건 빨리 파니까 회전율도 좋아지고 좋겠죠? 자, 그리고 차량의 적재율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편도 운송과 중복 운송을 줄이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차율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엔 차량 회전율을 상승시키는 게 수 배송 시스템의 효율화가 당연히 좋아지는 방법이겠더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운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업용이 있고요. 자가용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조금 사용되는 방법이 다르죠?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용 운송의 장점과 단점 볼 건데요. 장점은 수송비가 저렴하고 융통성이 높아요. 자, 수송비가 저렴하다는 거는 이게 부르는 게 값이 아니라 정찰자라는 거죠. 자, 어디서 어디까지 갈 때는 우리가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렴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지 뭐 싸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수송 능력이 높고 변동비 처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설비 투자, 인적 투자가 불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물동량, 물건의 양이 변동이 돼도 안전하게 수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대신 단점은 기동성이 낮고 관리 기능이 적어야 됩니다. 자, 기동성이 낮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저 이거 좀 하려고요. 그러면은 일단 신청하시고요. 절차 밟으시고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출동해야 되는데 기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케팅 사고가 희박하고 시스템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다라는 단점이 오히려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운임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자, 정찰제이지만 이 회사에서 운임을 변경을 해버린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흥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항상 이 가격이구나 라는 거를 소비자 인식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가용 운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가용 운송은 장점, 기동성이 높아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자, 요거는 제가 지금 필요해요. 근데 이 운송을 하시는 분이 잘라 그랬는데 그냥 나가지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동성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신뢰성이 확보되고 상거래에 기여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맞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험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시스템이 일관적이고 위험 요소가 낮다. 이것도 좀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자,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외워보도록 하고요. 자, 자가용송 단점 볼게요. 인적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다. 개인이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차도 사고, 내 인건비도 당연히 투자가 필요하겠죠. 자, 사용하는 차종, 차량에 따른 운송 한계가 있다. 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라면은 뭐, 톤수별로 차량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이 톤수별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뭐, 그냥 회사이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송량, 이런 물동량 변동에 따른 대응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물건이 많아져 버리면은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진다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운송이라는 거에 대해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자, 이 운송들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냐? 고효율화, 자, 많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차율, 공차율 줄이기라는 거죠. 자, 기업의 이익, 이것도 다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이제, 그죠? 자, 트레일러 수송과 독신 시스템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대규모 수송하면 좋겠죠? 그리고 양방향에서는 부산과 서울 사이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차량끼리 중간 지점, 뭐, 대전에서 만나서, 자, 여기서 부산 가는 사람 있어? 내가 대신 실어줄게. 이런 것들이 관리를 잘 돼 있으면 오히려, 트럭 운송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바꿔 태우기와 이와 타기가 중요합니다. 자, 중간에서 트럭의 바디, 그러니까 우리가 화물차가 있으면 뒤에 트레일러가 있겠죠. 요 트레일러만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거나 중간에서 운전자만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럭의 바디, 트레일러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바꿔 태우기라고 하는 거고요. 중간에서 운전자만 교체하는 거는 이어타기입니다. 자, 왜? 화물의 목적지는 계속 부산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누가? 운전자만 바뀌었죠. 하지만 운전자가 바뀌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차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음 사람이 운전만 대신 이어서 타주는 거다 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컨테이너 및 팔레트 수송 강화하고, 자, 그리고 집배 수송용 차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트럭 터미널이 발전하면은 트럭 운송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겠더라 라고 정리가 되어서 시험에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과목까지 다 살펴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100% 정도 다 이해를 해주시면은 100% 합격을 하시겠지만,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셔서 시험 보러 가셔서 공부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상식과 경험, 그리고 문제를 꼼꼼히 정말 한 번 읽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은, 이거 그런 내용인가? 라고 하시면 본인을 믿고 문제를 푸시면은 무조건 맞추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생각보다 똑똑하구나 라는 자신감 가지고 꼭 시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추가 공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화물 운송 종사 재생 목록 가셔서 다른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